이럴 거면 자격증을 왜 땄을까? 공인중개사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이죠? 잠깐만. 19, 20, 21, 6년 차 현직 공인중개사 지주입니다. 아마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셨을 텐데 이런 영상으로 시험 끝난 맞이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부러 저도 시험 끝나고 올리려고 맞춰봤는데요. 제 영상은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컨텐츠적인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딱 그냥 제 경험,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018년 29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바로 2019년 3월인가부터 부동산 일을 했었어요. 그때 2018년도 당시가 제가 25살 정도고요. 만으로는 24살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부동산의 최고봉? 그때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부동산에 또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가 8년에서 1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승장이 있는 것처럼 하락장이 있는 이런 시장 형성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2019년도에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지만 강남에서 소공으로 취업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법인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나이가 20대이기도 했었고 직원들이 많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임대차, 주로 1, 2, 3룸 전월세 이런 계약들을 푸시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상가 사무실을 계약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됐었던 분위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쉽게 말해 가르쳐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뿔뿔뿔 많이 다니고 하루에 손님 데리고 진짜 한 16개씩 그렇게 보여주면서 계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대전에서 개업을 했어요. 그때도 3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21년도에 하필 제가 개업을 했을 때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기존에 운영됐었던 가게들 다 줄폐업을 하시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권리금도 몇 천만 원, 1억, 2억짜리 했었던 자리조차도 무권리로 나왔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하는 곳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더 물건 확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나마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언제 풀리니 많이 하면서 주거용도 이사가 거의 전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몇 달을 이사를 미루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고충들도 있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뭔 놈의 부동산 정책이 35번이었나? 거의 40번 가까이 발표가 났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에 뭐가 또 바뀌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에도 법이 매번 바뀌는 게 당연하긴 하니까 그때도 힘들었었거든요. 시험 진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바뀌어서 우리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거 적용, 저거는 또 저거 적용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전세 폭등 이 시기도 같이 겹쳤었거든요. 서울 경기도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정도가 올랐었고 집값 올린 원흉을 공인중개사 라고 하더라고요. 중개사 이 부동산들이 지들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중개보수를 인하를 하겠대요. 깎겠대요.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로서의 다 입장들이에요. 오늘 영상이. 안 그래도 1%조차도 되지 않는 중개보수인데 저희가 고정보수가 아닙니다. 인하해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그러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나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돈을 안 주겠다 해서 공인중개사 소송으로 싸우는 와중에 더 절감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개보수가 더 깎였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없는 조금 부동산 공인중개사끼리 또 협회도 뭔가 단합이 되거나 그냥 힘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2년, 2023년 정도에 빌라왕이 엄청 터졌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 사기, 이런 다른 전세 사고들, 물건들이
엄청 터졌어요. 언론에서도 다 이제 공인중개사를 때려 죽이려고 다 이거 중개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 그런 이미지 프레임이 씌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의 해명을 하자면요, 전세 계약을 거의 안 하기도 했었고요.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 또는 LH 이런 집들 계약을 해주고 주 전문이 아니었어요. 더 까고 말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분들, 제가 알고 있는 중개보조원분들이 그런 식으로 컨설팅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모습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막 외제차도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전세랑 매매 분양 같은 거를 맞추는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특히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무책임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개업을 하지 않았던 상태일지언정 직원이었을 때도 제 도장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 제가 업무폰 뭐 번호가 한 번이라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핸드폰 번호 똑같이 쓰면서 지금조차도 서울에서 연락이 아직까지도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이름에 막 먹칠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었어요. 보람차고 뿌듯하고 내가 구해준 집에서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개 보수도 받겠지만, 중개사님 덕분에 좋은 집에 이사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제 보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쫓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으로도 크게 어그로가 끌리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계속 표출도 했었고요. 진짜 제대로 사고들이 터지는 시기에는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이게 방송으로 제가 어디 노출돼서 제 목소리나 제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자문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 작가님들이 이해 가도록 설명은 하는데, 이게 방송용 통화 녹음이 아니라는 것도 안 상태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다가 2023년 초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가 3.5로 아예 고정, 계속 금리가 뭐 오르네 마네 막 매달 이렇게 하면서 기준금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니 다른 이제 대출적인 부분에 많이 영향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매매가 아예 절벽인 시장들도 있었고요. 왜냐면 이 사는 사람들도 실제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간에 시기를 보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비싸게 더 손해보면서 이자를 이만큼 부담해가면서 살아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상황 설명, 기존의 종전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든 거를 다 해드리면서도 계약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헛고생하는 기간들도 굉장히 길었어요. 경매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 전세 사기 물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서울에서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 거의 약간 돌려막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세입자가 돈을 줘야 뭐 잔금이 돼서 이 세입자가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되던 빌라들조차도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과하지 않는 융자 10억 넘는 건물에 2, 3억 정도 있고 전세랑 월세 비율이 반반 정도 되어 있었어요. 세대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임대인 분들조차도 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반전세, 월세 금액이 껑충 뛰더라고요. 제가 봐온 시장은 그랬어요. 물론 전세에 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가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대전만 해도 기존에 1.5룸 원룸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해도 신축 깔끔한 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60만 원, 2천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은 제가 떠난 지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원룸 진짜 저렴한 걸 잘 찾으면 75만 원에서 80만
100만 원이었어요. 오픈형 원룸. 반지하도 뭐 그 가격에 있긴 하는데 잘 찾으면 그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 그냥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고시원도 10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꼭 너 죽어라 나 죽어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다 영향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하는 중개사분들이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부동산 폐업을 하시고 계셨고 저도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계약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다른 이런저런 사정들도 있었지만 표시광고법 어쩌고 하면서 서로 죽어라 싸움 하는 것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조만간 또 과태료썰을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도 나도 부동산 접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공인중개사만 연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건설사도 난리가 났고 건설협회에서도 저의 주변 분들의 건설업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40 몇 개 정도 되는 건설회사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IMF 그 시장이랑도 좀 비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부동산, 건설, 이사업체들, 인테리어, 타일, 청소, 철거, 뭐 간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 힘들어하세요. 이사를 가야 집을 새로 지어야 분양이 되어야 일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주변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약간 시장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시장에도 계약을 잘 하는 부동산들도 있고 그래도 실거래가 찍히는 곳들도 있는데 어쩌면 자기 위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폐업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사이클, 아까 처음 얘기했던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이클 10년이라고 봤으면 2028년, 뭐 2027년 이럴 때예요. 그럼 아예 그냥 지금 쉬고 잘 될 때 다시 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지출 없이? 나의 손해보지 않고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다른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선배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파트 20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20년 하신 분들도 못 버텨가지고 부동산 폐업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집안일을 하시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뛸 때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고객들과 쌓아왔던 신뢰 때문에 뭔가 그렇잖아요. 내가 집 구했었던 부동산 나랑 몇 달 전에 상담했었던 부동산이 갑자기 없어지면 손님들이 막 괜히 불안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티자. 여기까지 제가 부동산 6년 차로서 겪어봤던 시장 분위기를 설명해봤고요. 자, 진짜 공인중개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중개업 단점 10가지를 2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